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성택의 조카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이 새벽 3시 압록강의 90초 경비 공백의 틈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조선인민당국의 보위부가이 추적했고 앞에서는 정체불명의 중국 측 신호와 외교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 길을 열어준 걸까요? 북한 김정은 최고 측근 장성택 숙청과 그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사연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새벽 3시, 저는 평양 중구역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민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명이죠. 진짜 이름은 보안상 밝힐 수 없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장용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조카 손자죠.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을 했고 20대 초반에는 아버지를 따라 쿠알라룸푸르에서 몇 년간 머물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 씨 성이 저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박살내려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위부 요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환 통지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이름이 아니라 형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장태령, 장태용 동지는 내일 오전 8시까지 평양 시내 지정 장소로 출두하라.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2주 전부터 들려오던 소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종조부 장성택이 숙청당했다는 소식이 말이죠. 12월 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 종조부를 향해 쏟아낸 비난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당과 혁명의 원수,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공식 발표로는 종조부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군사정변을 음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종조부는 김정은 대신 김정남을 옹위하려 했어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더 적합한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김정남 측에 자금을 보냈다는 정황도 있었죠. 이건 김정은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종조부가 김정은보다 실질적인 권력을 더 많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20대 후반에 어린 나이로 권력을 잡으면서 종조부에게 많이 의존했거든요. 하지만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진 거였죠. 게다가 최룡해를 비롯한 군부 보수 세력과의 권력 투쟁도 치열했어요. 종조부는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이 강했는데 기존 군부 기득권 세력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 사건 같은 이권 다툼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결국 김정은은 종조부보다 군부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씨 일가의 권력 독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형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또 다른 통지서가 왔어요. 이번엔 제 아내와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죠. 강제 이혼 조치와 함께 어머니는 상간 벽지로 추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장성택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문에게 방패가 되어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종조부가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외교관으로 해외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양에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 씨라는 성이 오히려 족쇄가 된 거죠.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는데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더군요.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형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아내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제 운명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모든 걸 증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형들의 죽음도, 가족들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의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걸 말이죠.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국경은 철통같이 막혀 있고 감시망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머물렀던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당시 아버지 장용철은 표면적으로는 외교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종조부 장성택과 김정남 사이의 비밀 연락 업무를 도맡고 있었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이었지만 그런 뒷배경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2011년 어느 날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비공식 사절단이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들은 김정남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갔어요. 중국은 김정남을 잠재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아니었죠. 하지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종조부 장성택과 중국 측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진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였어요. 김정남과 연결되는 비밀 연락망의 번호였거든요. 종조부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둔 비상 루트였죠. 아버지도 이 번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저에게 절대 위급할 때만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했었어요. 하지만 집 전화를 쓸 수는 없었어요. 모든 통화가 도청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두고 미리 준비해둔 번호폰을 꺼냈습니다. 현금만 챙기고 집을 나섰죠. 감시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는 삼중 미끼 작전을 썼습니다. 먼저 택시를 타고 평양역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 다음 지하상가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뒷문으로 빠져나와 도보로 실제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2011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분인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들린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성택 라인은 이미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정남을 후견하던 모든 연결고리가 제거되고 있어요. 지금은 흔적을 지우는 속도전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종조부의 김정남 옹위 시도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종조부가 중국 지도부에게 김정은 대신 김정남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남 라인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분을 잠재적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48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그 이후엔 완전히 문이 닫힙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8시간. 그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남과 연결된 모든 외교 라인이 차단된 거였어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마카오, 베이징 루트까지 모두 불통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정남 주변의 모든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었던 거죠. 종조부 장성택을 시작으로 김정남을 보호하던 모든 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종조부와 중국, 그리고 김정남을 잇는 비밀 연결망이 아직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은이 아무리 숙청을 해도 중국은 여전히 김정남을 잠재적 대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남 라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겠다고 말이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김정남 라인을 통해 연결된 압록강 도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에서 약 15km 떨어진 외진 마을이었죠. 장성택 숙청 이후 국경 경비가 극도로 강화된 상황이었는데도 이 루트만은 살아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90초입니다. 딱 90초만 공백이 생겨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가 건넨 종이에는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부터 2시 48분 30초까지 경비조 교대와 견찰견 순찰 사이의 공백 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위해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 11시부터 강가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12월의 압록강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견찰견들이었어요.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2시 30분. 드디어 경비조가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면서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죠. 호흡을 천천히 조절했어요. 심박수를 150에서 90으로, 다시 60으로 맞췄습니다. 2시 46분 50초, 견찰견이 지나갔어요. 바람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숨어 있는 방향으로 불고 있었죠. 개들이 냄새를 맡을 확률이 낮아졌어요. 2시 47분 정확히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얇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30초가 지났어요. 아직 강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중국 쪽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견찰견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0초가 지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갔거든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지만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75초. 견찰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0m를 전력으로 뛰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5초.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죠. 아직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미리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농가 창고 뒤편에 숨어있던 트럭이었어요. 90초가 정확히 지나자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조가 돌아온 거였죠. 만약 5초만 늦었어도 발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90초 공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정남 라인의 내부 협조자가 경비 교대표를 조작해서 만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트럭 짐칸에 마련된 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열 차단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체온을 차단해서 열 탐지기를 피할 수 있는 전문 장비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저는 비로소 한숨을 쉬었어요. 90초 만에 인생이 바뀐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트럭이 3시간 정도 달린 후 멈췄습니다. 저는 농가 창고로 안내받았어요. 72시간 동안 이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담요와 음식, 그리고 가짜 신분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민간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김정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이었거든요. 당신을 공식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김정남을 잠재적 대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녀가 펼쳐 보인 지도에는 상세한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검문소 8곳 중 5곳은 우회하고 3곳은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각 검문소마다 교대 시간과 담당자 정보까지 적혀 있었죠.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 장춘 외곽 검문소는 교대 시간입니다. 15분 정도 공백이 생겨요. 그때 한번 우회로로 가세요. 오후 2시, 심양 진입로는 점심시간이라 검사가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우회로가 없거든요. 저는 그 정보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 상세한 정보는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중국 당국이 은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번째 날 밤, 그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북한에서 장성택 계열 인사들이 탈출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김정남과 연결된 라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중국도 북한 내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김정남 주변 인사들이 가져오는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죠. 물론 전부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김정남 라인처럼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제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성택의 조카 손자이면서 동시에 김정남 라인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견제 카드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3번째 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짜 신분증에는 조선족 상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중국어 실력을 테스트 받았는데 다행히 말레이시아에서 배운 중국어가 도움이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검문에 걸리면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김정남 라인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기도 하거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계산된 게임을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북한 탈북자를 송환하지만
김정남과 연결된 인물들은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복잡한 이중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10시, 저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화물차였어요. 짐 사이에 숨어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창고에서의 72시간은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김정남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견제하려는 분명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이동한 지 6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말했죠. 긴급 상황입니다. 국경수비대가 대대 규모로 증원됐어요. 경찰견까지 20마리 이상 투입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대대 규모면 수백 명의 병력이었거든요. 게다가 경찰견까지 동원되면 냄새로 추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지금 이 지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10분 후면 수색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물로 가야 해요. 체온을 최대한 낮춰서 경찰견의 후각을 속여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채취 변화가 개들을 혼란시킬 수 있어요. 운전사가 안내한 곳은 농가 뒤편의 깊은 우물이었어요. 12월 중국 동북부의 우물 온도는 2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옷을 입은 채로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5분 동안 목까지 물에 잠긴 채로 있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36.5도에서 35.2도까지 내려갔어요. 1.3도가 떨어진 거였죠.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지만 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우물 벽면을 자세히 보니 얇은 은색 포일이 붙어 있더군요. 열차단 포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것까지 김정남 라인의 정교한 준비 작업이었던 겁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 멀리서 병사들의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왔다. 흔적이 있어. 저는 숨을 최대한 얕게 쉬면서 기다렸어요. 경찰견들이 바로 위 농가 마당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을까요? 경찰견들이 우물 주변을 몇 번 돌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물과 열차단 포일, 그리고 체온 변화로 인한 채취 차단 덕분에 탐지를 피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운전사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즉시 담요로 감싸주고 뜨거운 차를 마시게 했죠. 잘 견뎠어요. 체온을 1.8도나 낮춘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정남 라인 보호 작업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장성택 숙청 이후 국경 경비가 극도로 강화됐거든요. 한 번에 대대 규모를 투입하는 건 처음 봤지만 말이에요. 김정은이 정말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극한의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제 안전합니다. 다음 목적지까지는 대규모 수색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담요에 쌓인 채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탈출할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넌 이상 살아남아서 증언하는 것만이 남은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대대 규모 병력까지 동원해서 막으려 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우물에서의 아슬아슬한 탈출 이후 7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3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중국 측 브로커가 마련해준 조선족 상인 신분증을 들고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제 서류를 받아보더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출국 목적이 뭡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농산물 수출입 관련 업무입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 농산물도 취급하시나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중국어로 대답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북한식 발음과 억양이 섞여 나왔어요. 조선족 상인이라면 중국 동북 지역 특유의 억양이 있어야 하는데 제 말에서는 평양 사투리가 드러났던 겁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대로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거든요. 심사관은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뒤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특별한 코드가 뜬 것 같았어요. 0.3초 정도 깜빡이는 초록색 표시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네요. 심사관이 갑자기 정중한 태도로 변했어요.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의심받았는데 갑자기 통과된 거였거든요. 게이트를 지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심사관이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남 라인의 보호망이 생각보다 더 넓고 정교했던 거예요. 심사관은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 반응 테스트도 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거죠. 위장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저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신원을 재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시켜준 거였어요.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남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북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만 뒤로는 김정은에 대한 견제 카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큰 게임의 말이 된다는 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중국의 이익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진짜 자유까지는 멀었지만 적어도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태국 방콕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3국이었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표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에서 3일을 기다렸어요. 김정남 라인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민우 씨 맞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죠.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대한민국 행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온 걸까요? 어떻게 절 아시는 거죠? 그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택 숙청 직후부터 당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압록강을 건넌 순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 정보당국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신원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요원은 저에게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장용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입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죠. 장성택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조부입니다. 어릴 때 자주 배웠어요. 2011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 관련 업무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저는 놀랐어요. 이런 세부 사항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중국 측 인사들이 아버지를 통해 김정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봤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성택 일가의 숙청 과정, 김정남 라인의 실체, 중국의 대북 전략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실상을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원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안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북한 내부의 연좌제 실태, 장성택 계열 숙청 과정, 김정남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북 카드 등 모든 걸 상세히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탈출했는데 이제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대북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고 중국의 속내를 읽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요원의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겪은 고통, 연좌제의 참상,
김정은 체제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을 전제로 모든 걸 기록합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된 거였거든요. 2014년 3월, 저는 드디어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그동안의 긴장과 공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첫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체중이 15kg이나 빠져 있었고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알록강 도하와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이 몸을 망가뜨린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정신적 트라우마였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군요. 담당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꿈, 형들이 끌려가는 장면, 얼음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들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이런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상담사는 저에게 매주 3회씩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싫었어요.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갈게요. 상담사의 인내심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2개월이 지나자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컴퓨터 사용법, 금융 지식, 취업 준비 등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배웠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한국어 교정 수업이 중요했어요. 북한 사투리가 강하시네요.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표준어를 연습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써온 말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저처럼 북한 고위층 출신도 있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일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은 특별한 경우네요. 장성택 계열이라니. 같은 기수로 입소한 김철수라는 분이 말했어요. 그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다 똑같은 탈북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에게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상세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였죠. 목소리 변조를 통한 익명 인터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 실태와 권력층 숙청 과정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에 걸쳐 총 20시간의 증언을 녹음했어요.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직후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형들은 소환 통지를 받은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제 아내는 강제로 이혼 조치를 당했고 어머니는 상간 벽지로 추방됐죠. 모든 증언이 끝난 후 담당관이 말했어요. 이 자료들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려요. 6개월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며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숨길 건 실명이 아니라 숨 쉬는 권리예요. 서로 연락하며 지내죠. 김철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의 증언 덕분에 북한의 실상이 더 많이 알려질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증언자 역할을 해야 해요. 하나원을 나서는 날, 저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장민우라는 가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식 신분이었어요. 비록 보호 차원에서 실명은 공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되찾은 거였죠. 2014년 9월,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정착했습니다. 보호 신분이었지만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IT 재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한 인권단체에서 연구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증언을 수집하는 일이었죠.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희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김정남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중국을 통해 가족들을 구출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북중 관계 변화를 주시했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13일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해 TV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VX 신경작용제에 의한 암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남이 죽었다는 건 중국의 대북 카드가 사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이상 가족을 구출할 정치적 루트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형님, 김정남은 죽었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한 진실은 살아있어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렸어요. 혹시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정말 변화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북한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2021년부터는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때 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차세대 탈북민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2022년부터 하나원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적응할 수 있어요. 젊은 탈북민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절망을 그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2023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탈북민이 북한에 남은 제 어머니 소식을 전해준 거였습니다. 평안북도 산간 지역에서 아직 살아계신다고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정부와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도 있었고 올해 2025년에도 계속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서울에 온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도왔고 몇 차례 증언 활동을 했어요. 가끔 TV에 북한 뉴스가 나올 때면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 가족들의 안위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처럼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고 있어요. 종조부 장성택의 시대는 끝났지만 인간 존엄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후세에 전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일도 저는 하나원에 가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고 말이죠.